정청래 대표가 이제 어제 최고위에서 보안수사권, 검찰 보안수사권 이야기를 꺼내면서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일입니다. 당일 같은 날에 김원준 총수 운영하는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에다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 이렇게 하면서 동의하시면 1번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자, 두 가지가 동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대통령이 이미 이야기한 보안수사권 폐지 그리고 수기를 하라는 요구가 거듭해서 메시지가 발신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안수사권을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고 거듭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정 대표는 이제 민심의 척도라고는 이야기해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 비토 정서까지 등장하고 있는 딴지 게시판에 본인이 직접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이다라는 말을 거듭 올린 이런 행동의 메시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건 뭐 지지층에 대한 결집 의도가 있다. 이것은 좀 일반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만. 보안수사권을 저는 보안수사권을 폐지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보안수사권은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질 수도 있죠. 보안수사권이란 거 어떻게 보면 수단인 거지 보안수사권 여부가 그 국정의 목적이나 목표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정청래 대표의 이렇게 보안수사권을 전당대회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1월 달에 그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당에서 수기하고 정부는 의견 수렴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그때 이제 그 공소청 중수청 설치 법안이 나왔을 때 그때 보안수사권 여부가 이제 검찰에 남아 있는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제 의원들 일부들이 이제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이제 그때 그런 의견을 냈고 6월 8일 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원칙적으로는 배제가 맞지만 최소한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국회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도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수사권은 최소한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런데 국회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포기 선언처럼 저는 들렸어요. 그래서 난 보안수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 의원들이 국회에서 특히 안 된다면 할 수 없죠 뭐. 정말 솔직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죠?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국회에서 그냥 논의해서 만약에 이게 보안수사권 폐지가 이제 폐지가 정말 옳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6월 12일 날 뜬금없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이 페북 메시지를 딱 올렸어요. 이건 좀 심하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진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뭐 여성가족부 폐지 뭐 이런 식으로 띡 올린 것과 거의 유사한 행태예요. 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한마디로 이게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저는 그게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6월 19일 날 G7 브리핑을 또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악용의 예외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것들은 좀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전부 봉쇄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결론은 그렇죠. 당에서 하고 사실 그건 당에서 하고 당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너네들이 책임이야라는 그런 것도 사실 깔려 있다고 봐요. 1월부터 지금까지 메시지는 한 번도 달라지지 메시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똑같아요. 물론 이제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래서요. 그리고 나서 일요일 날 한찬식 민정수석을 임명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가 있고 지금 그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비토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일요일 날 발표를 하고 나니까 월요일 날 정청래 대표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동의하시면 1번. 또 이렇게 단문 메시지 강력하게. 1번이라는 건 민주당이라는 뜻도 있고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의 기호가 1번이었어요. 물론 이번에는 또 몇 번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이거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전당대회용으로 이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수단으로. 아주 안 좋은 행동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보안수사권을 폐지에 갖는 그 갈등이 이게 사실 정책적 판단으로 폐지할 수도 있고 폐지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폐지하면 폐지한 대로 폐지 안 하면 폐지 안 한 대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 OX로 돼서 이게 사생결단처럼 돼버리는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용으로 그리고 또 사실 그 용도로 지금 쓰고 있다라 보시는 저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이제 전당대회에 나오겠죠. 보안수 사건 폐지를 반대하지 않아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각이 잘 안 서는 거예요. 김민석 총리도 이게 전반적으로는 이게 민주당 전 대부분의 지지층이 보안수 사건 폐지를 동의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보안수 사건에 일부 남겨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키는 정청래 대표가 잡았기 때문에 보안수 사건 폐지는 김민석 총리가 이제 후보로 나서 나도 폐지에 동의합니다라고 해도 그 기선은 이미 정청래 대표가 잡는 거죠. 보안수 사건 프레임이 그렇게 잡혀진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 보안수 사건 폐지를 하는 민주당 지지층은 정청래 대표한테 투표할 요인을 늘리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주 안 좋은 거죠. 예를 들면 김민석 총리가 난 보안수 사건은 좀 있어야 되겠는데라고 하면 각이 서는 건데 네. 김민석 총리도 지금 보안수 사건 폐지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더해서 그러면 딴지 게시판을 중심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발신하는 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만약에 보안수 사건 이것도 딴지 게시판이 아니라 정당 오히려 그 당에서 논의를 해야죠. 네.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당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수기를 해봅시다. 네. 라고 이게 당 대표가 하는 일이 맞지.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나도 올릴 수 있잖아요. 네. 예, 어떠신가요? 지금 뭐 폐지냐 아니냐가 아니라 완전 폐지냐 아니면 일부 예외를 남겨두느냐 예. 이 프레임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정확하게 워딩은 일부를 남겨놓자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지금 김민석 그 총리도 나도 폐지에 찬성한다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이후에 뭐 논의가 진전되다 보면 어떻게 갈지는 알 수 없는 건데 저는 이게 전형적인 가짜 의제라고 생각해요. 가짜 의제. 네. 아니 민주당이 정말 금과 옥조처럼 얘기하는 그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경륜이 있잖아요. 뭐 상인의 현실 감각과 서생의 문제의식. 근데 그에 앞서서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한 게 애민정신이에요. 애민정신. 이게 정말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느냐. 근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냐 혹은 일부나 존치시키느냐. 이게 국민의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건 전형적인 중상층 엘리트의 의제고 민주당이 지금 중산층과 서민의 이 삶에서 멀어지게 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도 이런 이슈들에 매몰돼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니까 저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지금 보안수사권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무슨 토론도 필요 없는 무슨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책이 아니라 교리예요, 교리. 그런 도금한 수준까지 거고. 당대표가 밀어붙이고 있다. 네. 당내 분위기를 좀 보자면 사실은 딴지 게시판을 당대표가 민심의 척도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좀 나오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좀 비판적이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당대표가 지금 당대표 행보가 아니라 계속 후보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의식이 계속 겹치는데 후보가 계속 어디 자기 지지층이나 뭐 김어준 쇼 나가거나 이런 거 전혀 하는 게 문제가 없다. 근데 지금 어쨌든 정부 여당의 책임자로서 여당이랑 정부랑 청와대랑 조율하고 이러한 일도 계속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하고 이렇게 후보 활동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정청래 대표 이제 출마가 임박했다. 네. 이르면 오늘이다라는 그렇지. 이야기도 나옵니다.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당직자 승진 전보 인사를 했어요. 네. 사실 당직자 해보셨잖아요. 이것을 둘러싸고 이거는 당대표 연임도전 하려고 인사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당직자를 해본 경험자로서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별로 상관없습니다. 별로 상관없네요.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뭔가 해가지고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멘트 따면은 뭐 그렇게 뭐 적절하진 않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당자들이 이제 그분들도 굉장히 선수고 계속 당의 당대표와 뭐 수석들 그리고 뭐 사무총장들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제 막 뭐 사건에 영향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선거 관련해 가지고 뭐 영향을 미칠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실무직 당직자 위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맞는 주요 당직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뭐 그것도 이제 사실 지금 전당대회 가기 때문에 사실상 뭐 임시적이니까 그런 것도 별로 영향 안 미치고
뭐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근데 네, 뭐 알겠습니다. 아까 저기 여성부 대변인한테 처음 공채됐을 때 저기 대표가 누구고 다 물어봤잖아요. 그거는 기억하고 있어요. 다 기억하잖아요. 사무총장 뭐 예. 저기 원내대표까지. 네. 근데 사실 관료는 영원히 있으면 안 돼요. 누가 네. 권력을 잡든 간에 거기 다 충성을 해야 되는 건데 물론 이제 부장, 뭐 차장, 간사 네. 저는 거의 다 마찬가지로 해당된다고 보는데 네. 정당에서 국실장은 또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임 당대표가 국실장으로 발탁을 해놓고 나가버렸어. 만약에 당대표가 바뀌었어. 그러면 새 당대표가 그 국실장에 대해서 온전히 자기 사람으로 신뢰하고 일을 맡길 수가 있을까요? 다시 또 바꾸면 되는데. 다시 바꾸면 네. 아, 그러면 또 말이 나오겠죠. 아니 근데 인사가 정례 인사 물론 승진 같은 경우는 예. 있긴 있겠지만 그냥 당대표 오면 당연히 거기 위에 국식장 등 뭐 총무국장 중요한 자리 이런 자리 있잖아요. 그거 당연히 바뀌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써. 제가 당시자에 시절을 해보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은 안 쓰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충분하게 영향력 이렇게 뭔가 좀 조치를 해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당권이 누구로 가느냐에 따라 이번에 그 나온 그 당직 인사도 다시 바뀔 수 있다. 다시 바뀔 수 있다. 알바끼냐 아니냐. 알바끼가 전혀 안 됩니다. 예. 정당은. 정당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당대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청래 대표 오늘 이르면 오늘 전당대회 본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것과 관련돼서 또 송영길 의원 행보도 주목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언론 보도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송영길 의원하고 비공개 만찬을 한 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대통령의 동선은 메시지인데요. 이 만찬을 한 날이 마침 유럽 순방을 다녀온 귀국 당일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 그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날의 모습, 그 해프닝이나 언론 반응을 떠올려 보면 자 송영길 의원과의 이 만찬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벌써 이야기가 좀 시끄러운데 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보통 그 네.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는 건 네. 청와대 내부에서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예. 네. 그리고 이 동선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 맞잖아요, 네. 그죠? 근데 어떻게 여기는 보세요? 예. 그 대통령께서 아직 청와대 안으로 안 들어오셨거든요. 예. 한남동이어가지고 네. 더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부속실에서 여기 간저 담당하시는 분들만 이제 알았을 테고 그분들 뭐 경우나 그 정도에서 네, 경우 수준에서요. 그렇죠. 그분들도 송영길 대표는 알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확인을 안 시켜줬던데요. 네. 근데 어쨌든 뭐 대통령께서 그 송영길 대표와 실제로 본인이 첫 당대표 대선 후보였을 때 당대표였고 그 지역의 지역구 물려받아가지고 사실은 그 뒤로 뭐 당대표까지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한테는 각별하게 이제 조금 뭐 그런 감정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여기서 모른다고 하면 안 그 됩니다. 의미를 부여하기 그 이상의 의미를 왜냐하면 전당대회에서 뭐 김민수 총리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송영길 대표한테 무슨 언지를 주거나 뭔가 그런 얘기는 실제 오고가 했을까 이렇게 지금 안 했을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청와대 오래 출입하신 우리 편집위원님께서는 아니. 보통 이런 상황을 두고는 어쨌든 해석이 나오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이거는 제 생각, 아마 처음에 대통령이 시간을 잡을 때는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시면 알잖아요. 대통령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네. 아마 귀국 당일날은 그래도 시간이 좀 비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 됐을 때 이제 총선이 아니라 그 지난 선거에서 당선됐을 때 수고하셨다는 그리고 이번에 사실 개항을 그것도 있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그 개항을 또 양보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또 양보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미안하고 여러 가지로 고맙고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이제 같이 밥을 한번 같이 하면서 내가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날짜를 여기 비워뒀을 때고 아마 출국하기 전에 그 날짜를 했을 테고 그 송영길 전 대표가 그래 갔을 거고 모이면 그랬을 거고 그 안에서 이야기는 어디까지 나왔을지는 원래 애초에 잡았을 때는 안에서 뭐 송영길 전 대표한테 내가 뭐 전당대회에 힘을 실어줘야지 이런 목적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또 왔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얘기 뭐 외교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 아마 송영길 전 대표가 외교 이야기를 많이 꺼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특히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G7 그 회의가 있었고 그러니까 어차피 외교 이슈를 꺼낼 수밖에 없었을 테고 또 송영길 전 대표가 외교에
관심이 많아요. 뭐 외교에 관심이 많고 뭐 입각 뭐 그런 얘기도 좀 있고 하니까 더 이제 그 자신의 의견들 그것들을 많이 얘기했고 또 그런 얘기들이 그게 우선이었을 거고 당 얘기도 안 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그 다음날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굉장히 피곤해 보였잖아요. 그래서 뭐 순방까지 와서 굉장히 시차도 안 맞고 피로감을 많이 느낄 텐데 굳이 저녁을 챙겨서 이렇게 드시고 하실 정도는 뭔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한겨레에서도 아마 지금 취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오는 대로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전당대회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여선홍 부대변님도 거듭 이야기했지만 지금 전당대회가 후보들이 선정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누가 후보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후보가 출마 선언도 없는 상황에서 과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와중이에요. 이 상황에서 뭐 흔히 이야기하는 중진들이죠. 3선 이상을 중진이라고 하는데 이 중진 의원들이 좀 자성하자, 좀 자제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문으로 시작하는 멸칭, 사실 우리 뷰리핑에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으로 시작하는 멸칭이 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남인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멸칭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이라든가 여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권 안이라든가 커뮤니티 의견 교환의 수준이 굉장히 너무 지나치다, 도를 넘는다라고 그런 지적들도 나오는데 여선홍 부대변님 댓글 좀 달리시죠.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막 특별하게 막 누구 한 명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실은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모두 까고 어쩔 때는 모두 칭찬해주고 막 이런 분위기에서 도대체 정체가 뭐냐 뭐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긴 해요. 그럼 대체적으로 욕을 많이 먹잖아요. 다 욕 먹죠. 칭찬해준 건 별로 없고.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멸칭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른바 이제 막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약간 좀 희화되는 측면이 되게 많은데 굉장히 안타깝죠. 그리고 뭐 저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하나 카테고리는 실패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평가는 매우 좋다. 그리고 지금 퇴임 후에 대통령 중에 여러 문제들이 많은 대통령이 많은데 유일하게 지금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그 다음에 있는 민주당의 대통령들이 퇴임하고 나서도 존중받는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는 분위기가 너무 세서 거기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건 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속도를 좀 내서 진행을 해보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야기한 게 저는 좀 인상 깊습니다. 당청 간 이견을 갈등 양상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청 갈등이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용히 조율해서 국민을 걱정시키지 않을 책무가 있다. 또 이견을 조율하는 지혜가 없으면 무능한 정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전대 과열 양상 이야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편집인 말씀 좀 들어볼까요? 이게 사실 당청 갈등은 예전에도 다 있었죠. 예전에도 다 있었지만 그게 예전에 권위주의 정권 시대 때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이게 그렇게 노출되지 않았던 거는 사실은 이것이 진짜 정세균 전 총리 말대로 그 안에서 다 조율이 되고 이견이 되고 했던 거지. 이걸 중계방송 하듯이 이렇게까지 낱낱이 비춰지는 경우는 없었죠. 물론 이거는 그 당청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달라진 미디어 환경 그리고 이제 유튜브 환경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 기자들이 왜 플레이어를 정치부 기자들 뭐 향해서 하는 지적들이 하나가 왜 플레이어가 되려고 하느냐라는 지적들이 참 많았어요. 요즘에는 그런 지적 자체를 유튜브에는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플레이어니까. 그런 역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이 완전히 많이 달라져서 이제 당청 갈등이 이전보다 그 이전과 만약 당청 갈등이 똑같은 5의 그 지금 세기를 갖고 있다면 바깥으로 비칠 때는 10, 20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훨씬 더 증폭되는 효과를 이건 특히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유튜브 이런 쪽에서 또 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려하는데 이 부분을 정세균 전 총리의 그 참 우려는 이해는 됩니다만
이게 잘 될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지금은 워낙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당청간에 계신 분들이 이 달라진 환경들을 고려해서 그때보다 더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재용 논설위원 네. 이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모시는 것으로 인사드리고 네네. 하는 걸 발음할까요? 예. 당청 갈등이 지금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고 격화되는 거에는 당 대표의 퍼스널리티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청래라고 하는 정치인의 특성, 예. 그리고 그 사람의 정치적 기반.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리고 이 당 리더십의 성격 자체가 리더십의 기반 자체가 네. 정세균 대표가 대표를 하던 시절과는 너무 달라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의 핵심 지지층과 수시로 소통하고 그들을 결집하고 그들의 지지 위에 얹혀갈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굳이 뭐 대통령하고 충돌하거나 들이받으려고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어찌됐든 자기는 지지층의 지지에 얹혀가야 되니까 그런 신호들을 계속 발신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결과적으로 당청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예, 좋습니다. 뭐 이 당청 갈등 그리고 지금 당내 갈등 상황이 지지율의 하락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야기를 오늘 좀 길게 또 깊게 해봤고요. 중진 의원들이나 이 고문단급에서 이제 나섰으니까 조금 더 자제가 될지 아니면 우리 여선웅 부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길어질지. 네. 전당대회 끝나야 하겠는데 네, 전당대회가 끝나야 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라질까요? 전당대 끝나면 또 합당이라는 이슈가 또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요즘 조국혁신당도 모르겠습니다. 이러저러하게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어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짧게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국민의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면 뭐 청취자분들이 뜨겁던 게시판도 좀 식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주당이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 6.3 지방선거의 패배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도혁 대표만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봅니다. 장도혁 대표는 주요 당직 개편을 하겠다. 그래서 2기로 체제 전환을 하겠다. 그러니까 장도혁 2기죠. 체제 구축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정책위 의장 포함해서 사무총장이나 부총장단 그리고 미디어 대변인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국면 전환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이 구상, 이 가능할지부터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한강에서는 뭐랄까요, 좀비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장도혁 지도부는 오히려 좀비라면 어떠느냐 지도부가 가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지도부 차기까지 연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지금 2월까지는 어떻게든 버티자 는 거죠. 2월까지. 왜 2월까지냐 하면 이제 그 6개월 이내에 하게 되면 비대위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6개월 이내로 들었으면 비대위가 아니라 새 전당대회를 열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2월까지는 버티려면 지금부터 한 8개월을 버텨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이번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관위 사태, 그리고 이제 특검, 뭐 국정조사 특검 뭐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야 지금 그런 얘기할 때야 지금 선관위 사태 이게 문제가 얼마나 큰데 그래서 계속 참정권 이슈 그걸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또 좀 있으면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전당대회가 있는데 뭐 또 어쩌고 해서 계속해서 그 이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무슨 타잔 줄타기 하듯이 계속 넘어가서 2월까지는 어떻게든 버티면 그때에 대해서는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임기를 단축해서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때 이제 재출마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는 출마해도 다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출마를 해서 또 2년을 하게 되면 2028년 총선에 그 공천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장도혁 대표의 생각인 것 같은데 장도혁 대표의 생각은 너무 빤히 보여요. 너무 빤히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 국민의힘 사람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알고 있는데 일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그걸 지금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뭐 흔히 말하는 자영업자처럼 나의 유불리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겠네요. 더 심하게 말하면 12.3 비상계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3 비상계엄 때도 이게 딱 터졌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나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만약에 비상계엄이 성공하면 어떻게 되지? 그 생각이 네. 때문에 좀 당사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비슷한 상황이 되는데 저는 근데 장동혁 대표의 그게 그렇게까지 가능할까라는 예. 그래도 그 상식적인 판단에서 계속 벗어나지 않게 상식적인 전망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데 늘 상식을 초월하니까요. 네. 지도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번에 그 선거 분석에서 헌신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혼신을 다했다. 네. 예. 이런 선거 분석이 나오는 걸 보면 이미 장동혁 대표의 세계관은 기존의 여의도 문법과는 다르다. 이제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쨌거나 좀 버티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장동혁 대표 체제 뭐 이거 이제 가치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그냥 현상적으로 오래 갈 것이냐 뭐 아니면은 그냥 이른바 친한계에서 바로 그냥 역전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장동혁 대표 체제는 그냥 임기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기준에서 지방선거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패배했지만 내용적으로 승리했다고 주장하잖아요. 전략지에서 이겼기 때문에. 근데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안 가서 이긴 건데 네. 결과적으로 어쨌든 네. 이겼어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더 많아졌고 오히려 친 장동혁계가 보강된 느낌이에요. 이진수, 김태규 이런 사람들 이제 자기랑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센 사람들이. 그렇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지지율도 올라. 저기 국정지지도 대통령 국정지지도 데드크로스 돼. 내가 왜 지금 사퇴를 해야 되지? 당연히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만약에 친한계들이 장동혁 대표 교체하려고 하면은 의원들 더 많이 모아야 돼요. 근데 의원들 더 많이 못 모았잖아요. 이렇게 보면 말씀대로라면 이 상황이 좀 더 길어지죠. 길어지고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생각하는 뭐 복당 보수 재건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물러날 정치력을 지금 못 모았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결국에 만약에 이제 친한계들이 장동혁 대표 체제 붕괴시키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는 김재원 신동욱 최고위원이 사퇴를 해야 되는데 두 분 다 사퇴 안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신동욱 최고위원은 부산 북갑 가가지고 하정우한테 화이팅 외친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사퇴하면은 한동훈이 들어와서 자기는 이제 다음번에 서초 공천 불안해져요. 왜 사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국민의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동혁 대표가 문제고 장동혁 대표가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거는 거의 모든 의원들이 다 알아요. 그 이른바 그 당권파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지금 불안이 뭐냐면 하나는 이게 지금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만은 한동훈이 다시 들어오면 그러면 한동훈이 당권을 잡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그 전에 한동훈한테 했던 일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견제 심리가 작동하면서 그래도 차라리 지금 이 상태로 좀 유지되는 게 나을까? 이런 식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전당대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좀 얼토당토 하는데 이준석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우려도 상상력이라고만 보기에는 그런 우려가 좀 나오긴 합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